구독, 좋아요. 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자, 박상용 검사 이 국회에서 선서 거부 문제가 하나 논란이 됐는데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원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부터 불거질 때 그때도 그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이 그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한마디로 이적행위이자 간첩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적행위이자 간첩행위를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했다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그 김성태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단순히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정치 생명 뭐 이것이 영구적으로 이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이 옹호하고 들어갔다가 이것이 그 결국 그 뭐 유죄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민주당이야말로 사실은 이적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지는 이미지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당시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과 관련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차례차례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회장도 유죄가 나오고 이화영 부지사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그런 재판이나 유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관련한 사건 여러 가지 있는 사건 사법 리스크 중에 이 사건만큼은 어떻게든 공소취소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특히나 대장동이나 뭐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공범과의 그런 판단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이 좀 자기가 뭐랄까 방어가 좀 될 만한 그런 일부 논리들이 나오긴 해요. 물론 또 반대 논리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근데 쌍방울만큼은 공범의 판결이 이미 이화영 부지 사건은 확정이 됐고, 뭐 김성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경기도지사의 어떤 행정 업무였다는 점에서 그 어떤 화살표가 전부 지금 그 이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딱 한 건을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이 쌍방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박상용 검사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를 어떻게든 마치 굉장히 그 부정한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 이미지상의 빌드업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 자, 중간에 한번 단독 보도 나온 거 소개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조특위에서 현재 조작개소 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뭐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국조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조특위가 박상용 검사만 따로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단독 청문회 한번 진행되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더 지금 띄워놨네요. 국힘 국조특위 박상용 검사 불러 단독 청문회. 사실은 워낙 지금 국정조사 그 특위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단독 청문회를 하면 좀 제대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박상용 검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했던 경험도 많고, 그리고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기사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그 해명하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모습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따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여론이나 그런 진행이나 이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게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현재 검찰에 총장이 없으니까 공백인 상태에서 구자연 이 직무대행이 대행을 한 건데, 자, 차기 총장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직무대행이 핵심 수사 인력의 손발을 미리 묶으려는 것인지, 조직 내부의 어떤 동의를 정상적으로 얻은 절차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나서고 있어요. 정치적 압박에 의한 굴복인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인지, 뭐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참, 뭐 여러 가지 답답한데 예.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그 존재는 사법 준사법 행위거든요. 이 수사와 기소라는 게 그런 준사법 행위를 검사들이 정말 공정하고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오히려 그런 정치권의 외풍에 본인이 나서 가지고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외풍이 막 불어오는데 이 방향으로 이 구멍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손들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징계법 8조 3항을 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단 이 절차가 진행은 안 돼요. 그것은 검찰총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라. 그게 아니라 뭐 외부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다른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 물론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제도고 이것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 스스로 한다는 면에서 이것이 정말 이 검찰 내부가 완전히 기강도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수사를 어떤 그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소신도 스스로 검사의 손으로 내팽겨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어떤 그런 동지의식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조직이 무너집니다.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그때도 저는 원해지만 뭐 계속 반대를 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반대를 하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그 의석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부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버려요. 분열이 돼요. 박통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통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이 돼가지고 그 조직의 기능이 사실 제대로 구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려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지금 박상현 검사 부부장 검사밖에 안 됩니다. 부부장 검사 정도를 자기가 외풍을 막아줄 수 없어가지고 징계를 자기가 요청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죠. 과거에 윤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어쨌든 싸운 거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직무집행 당하더라도 자기가 소신을 지킨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것은 뭐 그것이 또 국민들이 평가받아 가지고 이런 그 나중에 뭐 대통령까지 되시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직 내부에 어떤 최소한의 그런 조직의 기강, 이거를 지금 현재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뭐 이제 검찰 조직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검찰이 어떻게든 잘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나쁜 놈 때려잡아야 되고 범죄자들 잘 수사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예. 자, 정성호 관련된 부분을 좀 한 가지로 마지막 여쭤볼게요. 이게 아직 공개적으로 비위 사실이 박상현 검사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확정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서울 고검의 TF도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직무집행 정지를 지금 시행한 상황인데 정성호 장관 뭐 장관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관적 판단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든 공무원 어떤 관련된 사항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든 이 정성호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술판 해유라고 연어 술판 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연어 술판 해유가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1심 재판 받을 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그것은 뭐 경험칙상 믿기가 어렵고 근거가 없다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고 2심에서 또 주장하는데 2심 재판부도 아니 그 이화영의 그런 진술이 굉장히 지금 일관되지 못하고 엇갈린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라고 그때도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3심에서도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연어 술판 이 그 정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이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1심, 2심, 3심 다 그런 사항 없다라고 지금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거를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그 장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다시 엎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미 확정된 재판의 결과를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정황이 있었다? 아니 정황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박상용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박상용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반적인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다.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뭐 구형량이나 이런 걸 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그 형법 체계, 형사소송법 체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상원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또 일부 자기가 이제 그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하는 거를 거절한 거는 짜집기 편집돼 가지고 빠졌다는 거고 심지어 그 녹취록에는 연어나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연어 술판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제일 그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이 플리 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우리나라는 플리 바게닝이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플리 바게닝이 있어요. 예. 형량을 거래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은 검사의 구형량 이상을 판사가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적게 하더라도 판사가 알아서 그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할 수가 있어요. 올려친다고 보통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플리 바게닝이 존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구형은 15년이었지만 실제로 선고형이 23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플리 바게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박상용 검사를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정말 어떤 굉장히 악의적인 목적 그런 거 말고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목요일에 박상현 검사가 나오면 그거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쭉 중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번 좀 다시 박 검사한테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청와대 앞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싸우는 양상인가요? 민노총 공공연대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에 수백 곳에서 지금 합창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해서 직접 교섭을 하겠다. 기업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리예요. 교섭 쓰나미라고도 얘기하죠. 교섭 쓰나미. 자, 이게 이제 국가기관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인데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위에 써 있어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인데 자, 이제는 기획예산처 장관 나와라. 지금 하는 장관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민노총에서 이재명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협상장에. 자, 지금은 저게 이제 관련된 내용의 담당
부처가 기획예산처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나와라 교섭을 하자 이런 상황으로 좀 확장되는 장면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그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성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개별 기관이나 이런 그 교섭권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즉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산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예산운영 지침을 기재부가 정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게 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니 실제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사용자라는 거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 자기들이 이제 통과시킨 법이니까 그걸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 부의 이제 장관 또는 이제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예산운영 지침이 있으니까 다 가가지고 이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뭐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집회 신고하고 플래카드 걸고 뭐 임금 인상해 달라, 임금 인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교섭을 거부를 하면 정당한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 만약에 이 사람들의 그런 교섭을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대하거나 이러면 그 근로자들이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기관들도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도 나와보지 않았으니까 결국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그 노조한테 자기들이 정권이 뭐 어쨌든 교체되고 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떡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떡을 주는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노란봉투법의 개정이라는 걸 줬고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원청만뿐만이 아닌 정부 기관의 모든 기관장 장관들까지도 이런 그 노조의 대상 교섭의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면 또 형사고발 들어가고 너 왜 나하고 교섭 안 해줘? 네네. 내가 교섭권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노조가 조금 더 그러면 예. 제가 조금 확장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노총이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스스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 정부도 사용자이니까 그 중에 좀 좋은 모델인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어요. 역으로 이제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근거로 해서 진짜 사장인 이재명이 직접 교섭에 나와라. 뭐 이재명이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라 하긴 했습니다. 진짜 사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이렇게 정부를 압박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하청에서 원청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섭의 대상자만 문제가 아니라 교섭의 내용을 보면 점차 이제 기업이 고유하게 판단했던 구조적 문제나 인사 문제나 또는 미래 사업 관련된 문제나 무슨 최근에 왜 현대 관련된 내용 중에는 로봇 관련된 내용도 이제 뭐 새롭게 생산실에 투입하는 걸 전면적으로 막겠다고 민노총이 선언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이 하는 걸 다 지금 노조가 관여하는 그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 지금 된 셈인데 이게 국가 단위로 국가기관 단위로 넘어오면 이제 국가 정책 운용 이런 문제까지 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공연대 조직 같은 국가직 공무원들이 지금 나서겠다. 그 노조가 나서겠다. 국가 운영을 민노총이 하겠다는 것이냐 이 상황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노조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에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노조의 그런 뭐 마치 동의를 구하라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간 기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은 어쨌든 민간이 자체적으로 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공공으로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공공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공의 정책이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마치 그 노조가 자기가 뭐 어떻게든 뭐 그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공공 정책이라는 게 마치 변경될 수도 있고 또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은 결국 이제 뭐 민주주의 선출직으로 뽑힌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제반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조직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가지고 각 부의 기관 이런 것들을 각자 적재적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민주적 정당성과의 그런 균형을 잡으면서 정책을 꾸려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노조가 그 정책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민간 기업을 지금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그 노조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있는 정책도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노란봉투법을 계속 반대하고 이 노란봉투법을 결국 그 노조라는 어떤 특권 계급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모든 어떤 법의 안정성 그런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지금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국민의힘이 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또 뭐 정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런 그 이재명이 해놨던 많은 개악스러운 법률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장면 민노총에 깊숙하게 국가 기관으로 침투하고 있는 장면, 뭐 국가 안보까지도 걱정되는 상황까지로 점점 갈 것 같아요. 그 장면 좀 살펴봤고요. 자, 최고 가격제 석유 최고 가격제 이후에 기름 소비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의 의도가 결과가 반드시 그 의도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쓸 때는 기름 소비량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했을 텐데,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후에 휘발유 소비량 20% 넘게 폭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4.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누르고 소비 또는 수요를 억제하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뭐 소비량이 줄어들 거다. 그런데 역설이 나와졌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 개입한다 네.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늘공 출신들이 그런 시장에 대한 개입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정치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 정치의 그 정자가 이렇게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한자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그 백성들을 대할 때 너희들은 이제 잘못하는 거니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걸 교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정치의 고대부터 내려온 모습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게 자유라는 거는 고대의 정치적인 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반란이고 내란이죠.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결국 인류를 번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를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꾸는 정도의 발상의 전환을 한 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주의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거를 이 자유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시장하고 동의어예요. 자유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는 반대쪽에서는 경쟁을 하는 거죠. 선택과 경쟁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그 판이 어디냐?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시장은 동의어인데 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자유를 억누르는 거고 그러면 자유를 억누르면 억누르는 자유에 맞춰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느냐? 우리가 부동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지금 그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 눌림목만 만들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왜곡시키고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려고 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무질서와 혼동을 더 폭발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이재명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 석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석유를 어떻게든 뭔가 이런 그 채찍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등을 때리는 채찍질을 하는 그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상황은 정책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재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일부 들어보니까 민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직영 주유소는 어쨌든 뭐 손해를 그 정유회사가 감당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 직영 주유소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그 주유를 하는 식으로 과주유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상황이 벌써부터 왜곡되고 있다. 최고 가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차라리 그 유가가 올라가면 소매점 유가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내가 그 차는 좀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고 가격제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거기서 발생하는 조그만 틈으로 모두가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 질서가 다 왜곡이 되고 도대체 이게 원했던 효과는 무엇이며 실제로 유가 휘발유 소비량이 더 폭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이라도 넣어놔야 된다. 거득.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그 최고가격제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왜곡을 또 만들어낼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넣어놓자 가지고 더 많이 그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어느 정도 봤으면 그것이 소비의 절약으로 좀 이어졌을 텐데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의 민의, 우파의 민의는 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 시장 참여자의 판단이나 결정, 자유로운 결정이 결국에는 나라를 성장시키고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 보수파 정치인들도 좀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요.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야당도 그렇고요.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느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즉 예고를 한 바 있어요. 정부 뜻대로 그렇게 누른다고 그냥 눌러지는 것만 아니다. 다른 부작용과 함께 반작용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시뮬레이션 없이 즉 충분한 검증 없이 그냥 밀어붙여 버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이제 이런 판단, 이런 정책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문제 어떻게 보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최고가격제 역설로 인해서 휘발유, 경유 소비 폭증이 일어나면 당연히 운송비, 물류비 부담이 일어나는, 연쇄적으로 이 유가가 통제가 돼서 유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가 같은 게 안정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히려 체계에 이런 혼선을 주는 양상으로 발생시키고 있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이상한 석유 최고가격제 같은 제도를 결국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물가도 폭등시키는 이런 연쇄 부작용들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일정 금액 이상을 못 올리게 되고 네. 그 손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어딘가로 전가가 돼야 됩니다. 그 전가 과정에서 각자 뭐 손해 보고 싶은 주체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손해를 어떻게 그러면 해칭을 하느냐 문제. 그것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아주 부당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구멍이 어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예측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그 이재명이 너무 뭐랄까 이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조급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재명이 한다라는 걸 남기고 싶어요. 예, 모든 게 사실 대부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이재명이 내가 한다. 근데 그 지도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너무나 복잡한 사회입니다. 너무나 복잡다단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위임해서 그런 지도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재명은 일단 뭐 이것도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고 포퓰리즘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심해요. 가격도 사실 뭐 유류세 인하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유류세 인하를 하면 기본적으로 민간에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는 왜곡은 안 일어나요. 세금이 좀 적게 뭐 걷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하질 않고 최고가격제를 해버리니까 그거 이 휘발유 가격 깎아준 거 나 이재명이야를 외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랄까 좀 저급한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는 그 이 예상치 못한 돌멩이에 맞는 개구리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것을 뭐 대통령이 더 인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정책이 뭔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그 연예인 인기 가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판단에 많은 국민들의 그런 생활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 역시 이제 개헌 추진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상황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헌이 이재명이 6일, 그러니까 어제죠,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이 공관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이 개헌안을 투표하겠다, 국민투표 방식으로 붙이겠다 해서 공관을 의결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형식적으로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 명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성원권 도입,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격상시키는 내용, 국민의힘이 빠진 일부 이제 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합의한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 공관으로 지금 의결한 사항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개헌하겠다는 이재명의 노림수도 그렇지만 여권의 범여권의 이 개헌 추진 현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개헌의 중요한 부분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전문에 5.18이나 부마항쟁을 넣는 거, 그리고 지방 분권을 넣는 거, 그리고 계엄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거, 뭐 이런 건데, 뭐 우선은 전문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이 굉장히 명문장이긴 한데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미국 수정헌법도 전문이 있고 프랑스도 전문이 있습니다. 독일도 전문이 있어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넣는 전문은 없어요. 사건을 넣는 건 없다. 예. 미국도 미국 독립혁명을 넣지 않고요. 네.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을 넣지 않습니다. 예, 사건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추상화를 시키는 거고 규율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다 그런 식으로 넣지 않아요. 노무현 정신 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넣지 않는 게 원래 헌법의 전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전문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느냐? 전문에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했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3.1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그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법통은 그러면 왜 개정해야 된다고 넣어야 되느냐? 그때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북한이 이제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었고 그러면 이게 체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남한 정부가 더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는 거를 어떻게든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어떻게 하죠?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추증을 해요. 예. 묵조, 인조, 익조, 환조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다. 내가 그런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 추증을 하는데 그 추증을 노래로 만든 게 육룡이 나르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 전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규범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남한 정부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그것이 저는 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미 그 북한이 뭐 못 살고 북한이 망한 나라고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체제 경쟁을 할 때는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그 전근대적이고 그런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고요. 우리가 정통성이 확실한데 왜 우리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전문에서 그렇잖아요. 이미 그거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전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는 전문도 필요 없다고 보지만 전문에 이런 그 뭐 구체적인 사건을 넣는 거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3.1절에 대한 논쟁이 있나요? 4.19에 대한 논쟁이 있나요? 세레모니는 크게 하죠. 하지만 논쟁하진 않아요. 왜? 그게 헌법에 들어가서 그래요. 5.18 논쟁이 있죠. 저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투입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논쟁 속에 그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도 그래서 성역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에 뭐 E.H. 카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근데 이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박제화돼요. 3.1절을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4.19를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났으니까. 그래서 연구도 잘 안 해요, 사실 그 학자들이. 근데 그게 뭐 부망쟁이든 그 5.18이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은 성역화되면 그 오히려 자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문에 넣는 것도 반대하고 전문도 사실은 이제는 폐기를 해야 된다. 만약 개헌 논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지방분권 문제가 있는데 지방분권은 우리가 지자체를 한다고 이미 했잖아요. 그거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권은 거기에서 또 뭐냐? 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 권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사고 하나가 예산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각자의 인사를 지자체장을 그 투표로 뽑습니다. 인사는 분권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방분권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예산의 분권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재정을 내가 지방자치가 그 지자체가 내가 내 맘대로 재정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요. 예.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벌지도 못하는 세수도 없는 그런 시골이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 모든 지자체가 자기가 충분한 세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쓰기만 쓴다. 그러면 100% 파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서구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봉건제를 했어요. 영주가 있고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다이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그 지방자치가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도 그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도 지자체가 파산제도가 있고 유럽도 파산제도가 있고 그리고 일본도 파산제도가 있는데 파산을 이름만 최근에는 변경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저기 전라도 해남이나 아니면 뭐 저기 강원도 영월이나 파산시킬 수 있어요? 지자체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방분권이 왜 이게 연속해서 들어오냐면 이거는 이재명이 자기가 지방분권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 지방분권을 한 거는 왜냐? 성남시니까 그런 거예요. 경기도니까 그런 거예요. 성남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자체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광역 중에 가장 부유한 지자체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방분권은 지역 이기주의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했던 지역화폐도 굉장히 이게 그 지역 이기주의인 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 화폐를 들고 지자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 밖으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 이기주의를 마치 지방분권이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그걸 우리 헌법에 박읍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모순되고 사악한 거죠. 그래서 재정분권이 없이는 지방분권이 되지 않는데 재정분권이란 건 결국 지자체의 파산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한편으로는 더 작아요. 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작아요. 그 캘리포니아는 뭐 나라는 아니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의회가 그 주 의회가 17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이 선출직이 많으며 그리고 그런 잘게 쪼개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통합을 한다. 뭐 TK 통합 또는 이제 뭐 전라도 광주 통합 그리고 뭐 충청 통합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방향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 저출산에 뭐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좀 그 공무원 수도 줄이고
비율도 줄이고 하려면 통합을 해 나가야 되지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은 이게 도대체 디테일하게 뭘 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라를 그러니까 뭐 방향성에 180도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논의들이 말은 된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전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얻는 거나 아니면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거나 우리나라가 가야 될 헌법적인 방향과 또는 지방자치 제도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주요한 내용 핵심적으로는 뭐 몇 가지 이번 지금 개헌안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5.18은 논쟁 사안이지 그게 고정화되어 있는 화석의 사안은 아닙니다. 5.18 사안은 여러 가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5.18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상황에서 저항과 폭동과 또 진압과 이런 과정은 각각의 성격이 달라요. 한 부분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4.3 사태도 마찬가지죠. 양민학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양민학살에도 어떤 양민학살이 있느냐 하는 것과 폭동, 제주 인민유격대를 중심으로 한 남노당 세력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조명이 계속 논쟁 중이고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이죠. 자, 오늘 좀 길어져서 아마 이 개헌과 관련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개헌안을 어떤 개헌안이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이 부분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나 뭐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밀어붙인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개헌과 반개헌 이런 식의 어떤 구도나 프레임을 짜는 거냐? 이거 하나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는 대부분 그리고 개혁신당도 찬성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범여권과 개혁신당 다 찬성하는 걸로 보고 현재 국민의힘만 보면 현재까지는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내 개헌안 찬성 기류가 아직까지는 조금 드물다. 찬성하는 것 뭐 조금 적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구도나 프레임 문제와 함께 실제로 개헌안 통과 여부 문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민의힘에 반대하면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석수 문제는 아니에요. 의석수는 저는 배신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3분의 1을 통과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포기를 하시면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개헌안에 대한 투표만 보이콧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저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 개헌안은 지방선거용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그 정쟁적으로 지방선거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재명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약으로. 그러니까 공약도 이행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으로 쓰면서 사실 그 일석이조의 그런 공약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안이 부결되면 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여러분들이 그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보이콧하는 방법으로 보이콧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이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그런 조직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근데 뭐 극히 일부의 의원 말고는 다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의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개헌안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개헌안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개헌안. 그래서
그런 개헌안을 언젠가는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개헌안이 시간을 걸린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 좀 일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 차원의 개헌안은 어떤 내용이 기본 원칙과 방향 또 구성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나누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개헌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3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